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불확실성이 없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 예금처럼 이제 안전자산으로 평균 수익률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항상 있는 거고요. 그걸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데 이럴 때 이제 우리들이 고수들의 의견을 좀 듣기로 원하는 거죠.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일단 투자자들이 궁금한 게 단기적으로는 연말에 이제 좀 산타랠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내년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미국도 연말 랠리 그리고 약세장으로 간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시장에 대한 큰 그림부터 뷰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선 우리 앵커님이 저를 죄송합니다. 고수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고수가 아니고 실패를 많이 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8년 이후에 채권 쪽에 일하고 예. 그 다음에 IT 버블이 깨지면서 주식 쪽으로 넘어왔고 네. 그 다음에 리만 사태 때 기금 운용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올해도 투자가 실패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아픔을 전 나누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제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2주 전에 출연했을 때는 시장이 많이 빠져서 조심스럽지만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 여러 가지 많이 일을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출연했을 때 금리가 5%까지 갔던 금리가 4.5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경고로 인해 가지고 4.6%까지 다시 자율 반등을 했었는데 채권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미국 나스닥 지수가 10월 26일 장정 접전 12,500선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13,80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근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단기간에 이 정도 상승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조심스럽지만 연말 내년 초까지 좀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반등 상단까지 왔다 생각이 일정 부분 듭니다. 채웠다 반등을. 예.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뭐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지수가 급등을 해서 오히려 주 후반 이후에는 지수가 좀 흘러내리고 오늘도 좀 코스닥은 약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저는 일단 지수 등락이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제적으로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시장이라는 느낌은 사실 좀 없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밀려 내려갈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예측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 같아서야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아직 멀죠. 2,410인데 그죠? 예. 아니 최소한 2,500원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적 반등의 폭을 일정 부분 좀 메웠다 이런 그런 시각이신 건데요. 가장 어쨌든 뭐 중요한 변수가 많지만 이제 금리 사이클,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의 스탠스 이런 건데요.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지난번 이제 5%에서 다시 돌파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전보다는 좀 레벨이 낮아진 게 맞고.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 발언에서도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또 했어요. 연준 위원들도 비둘기적으로 가는 것 같더니만 또 그렇고 연준 위원들의 속내는 뭘까요? 금리 인상은 진짜 어쨌든 간에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피하는 것보다 제가 대중 강의를 했을 때 웬만하면 기간 프리미엄이 어떻다, 피셔 망령식 통해서 금리 어떻게 산출하는데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보이면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BOA 투자은행의 주식 투자가로 유명한 마이크 하트넷이 최근 시장에 대한 뷰를 썼었는데 그걸 좀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이 경기라는 거는 호황국면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을 그렇죠. 그리게 예. 됩니다. 그러면 왜 중앙은행이 있으면서 개입을 해가지고 경기 사이클을 좀 하락할 때는 좀 완화하게, 그 다음에 가열로 가기 전에는 완만하게 가열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열과 침체에 중앙은행 개입이 없었을 때 상당한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으로 중앙은행이 이 개입을 한 정책적인 것인데. 개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가 가열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이제 오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간 부분에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시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식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1년도 6월 달에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 미국의 S&P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중에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발아가다가 2022년도에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단계를 인플레이션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당연히 물가를 눌러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 금리를 네. 올리는 거 표를 좀 계속 보여주시면 네, 표 좀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예. 그 인플레이션 충격 다음에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 네. 충격이 온다. 네. 네,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앵커님도 좀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2022년도 초에만 하더라도 중립금리를 뭐 2.5%다, 3%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미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사실은 낮았는데 연말 2022년도 12월 말에 거의 4% 이상까지 올라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당국의 의지가 나오면 2차 금리 충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주식은 빠지게 되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정책 당국자가 의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는 하락 내지 침체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그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그렇죠. 예. 이게 얼어붙지 않으면 뭐 개인들은 계속 소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은 소비가 잘 되니까 판매가 잘 되니까 투자를 계속 할 거고 뭐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비하고 투자 말고 정보 지출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 기간에 있었던 정보 지출 규모가 이번에는 2년 동안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GDP에 차지하는 정보 지출이 상당히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번 그러니까 금리 충격이 더 셌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 금리 충격을 세게 올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 발생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그 미 연준이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라든가 제로 금리를 장기간 이제 끌고 가면서 쉽게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진다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피봇을 할 것이다. 그런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은 2009년도 이후에서 실제적으로 2019년도까지 침체 없이 경기가 장기 호황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시장의 투자자들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경기가 조금만 나쁘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피봇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바닥에서 잡기가 힘들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을 내가 들고 있어도 빠져도 들고 가면 상승할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샀던 것보다 만약에 물려 있으면 이 가격보다 내가 더 싸게 잡을 수 없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하면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피복 기대감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미국은 그 IT 버블 이전과 이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IT 버블 이전에 한 10년 가까이 미국 주식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연기금이라든가 개인의 자산의 비중이 50%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식 시장의 상승이 실제적으로 그 가계의 두 번째 소득인 자본 이득을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자본 이득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또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면 소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소비로 유도가 되고 그 옛날에 그 웰스 이펙트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이게 안 가고 다시 경기가 또 살아나게 되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그럼 기업은 소비가 잘 되니까 투자를 하게 되고 하면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물가로 또 자극하게 되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기가 침체나 하강으로 유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이클이 돌다 보면 우리 예 박사님도 예를 들어가지고 바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 반복적인 형태가 되면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패턴을 패턴에 예측하죠. 예. 경기 침체 가게 되면 당연히 피보사일까 이런 생각으로 한 단계보다 앞서서 생각하면 투자자들이 채권이나 주식을 매수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양적 완화 이후에 많은 돈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가계가 됐든 연기금이 됐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못 잡고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두 번째 금리 산출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박스를 부탁드렸는데 저는 그 로직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첫 번째 명목금리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목 성장률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는 물가를 뺀 건데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1920년도에 피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가 도안했던 방법인데 이 픽셔 방식 지금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0년물 시장금리는 중립 실질금리 플러스 목표 물가 상승률인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 연준은 물가 타겟을 2%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3분기 때 그 속보치가 4.9%가 나왔지만은 연율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2.5% 정도 사실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중립 실질금리가 0.5%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립 실질금리하고 목표 물가 상승률을 합해서 2.5%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립금리라고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가 5%까지 갔고 4.5% 이상이라고 하면 기간 프리미엄은 사실은 높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을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인포맥스 기사 23년 10월 11일자에 기사가 있는데 매파들의 좀 발언을 좀 보필했거든요. 매파 중에서 로리 로건이라는 총재가 했던 말인데 만약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방 기금 금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께서도 최근 채권 시장의 긴축이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서 시장 금리가 높은 상태는 금리 인상, 정책 금리 인상 1회와 맞붙는 수준이라고 해서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간 것이 추가적으로 정책 금리를 상승하지 않아도 긴축 효과가 있다고 말씀했고요. 파월도 그런 얘기를 쭉 예.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닐 카시카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대머리에 좀 젊습니다. 저보다도. 매파. 예. 예. 원래는 왕 비둘기였는데 블라더와 같이 왕 비둘기였는데 왕 매파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분석적인데 이분도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장기 수익률의 상승은 우리에게 일부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10년물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표하는 타겟 인플레이션으로 올 수 있도록 경기를 하강시키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나 만약 장기 수익률이 오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들은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시장의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전에는 피보 돼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 중으로 2023년을 보다 보니까 미국 연기금뿐만 아니고 은행에 채권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출연했던 것처럼 IFRS 방식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채권의 장부 평가가 아닌 시가 평가를 통해서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게 연준이 하이프로 온 거, 오랜 기간, 올해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피봇으로 해서 욕심을 가지고 쉽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만 유지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수익률을 유지하기만 하면 실제로 그들의 기대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준 의사들의 매파
발언도 안 꺾이는 거고 파월 의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좀 기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예. 타겟 목표 2%의 물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들어주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아마 문장규 대표님 강의를 우리가 유료로 한다고 하면 꽤 비싼 돈을 주고 들어야 될 내용인데 방송에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녹이기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말씀을 제가 안 꺼냈는데 저희가 할애해야 될 15분이 이미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아까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이 인플레이션 오르고 금리 충격 오고 경기 침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경기 침체가 그러면 실제로 뭐 내년 상반기라도 시장에 오는 건지 침체가 건강한 침체인지 아니면 시장에 쇼크를 주는 침체인지 경기 침체 가능성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 부분 간략히 해주시고 또 못다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시죠. 차트 하나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DB 투자증권에서 그 인플레이션 비교하는 차트가 있거든요. 예상적으로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차트, 아니요, 그거 말고. 과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 차트는 보시면 과거의 물가 급등과 안정기와 같은 경로를 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 연준은 쓸 수 있는 이제 금리 카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연준은 계속 하이프롱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저기 40년 통계를 기준으로 봤는데 저 0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면 작년에 그 9%라는 미국의 CPI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상을 보시면 지금 11월까지 지금 진행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6월 달까지 급하게 떨어지면 당연히 자유 반등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11월 초고 이제 12월로 가는데 다행히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좀 빠지게 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시장에 있는 데이터도 많이 살폈는데요. 저번 주에 미시건 대학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와서 우려가 있었지만 금요일 날 무시하고 올랐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뭐 미시건 대학 데이터를 제가 신뢰 못하는 것보다도 그 미국의 CPI는 WTI 가격에서 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미국의 소비 차트가 하나 있거든요. 소비자 이자율 차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보여주시면. 미국 소비와 관련된 차트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금 소비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중소득자 이하의 지금 신용카드 이자율이라든가 대출 이자, 그다음 자동차 할부 금리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들의 소비 여력은 좀 하강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 당국자는 추가적으로 정책 금리를 안 올린 상태에서 시장 금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그 긴축의 정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싶은 상태니까 코멘트는 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빠져준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사이클상에서 경기 하강이나 경기 침체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드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제가 기대하는 선처럼 진행되면 경기 하강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기대와 다르게 뭐 어떤 외부 충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하강, 인플레이션 빠져주면서 경기 샤워를 한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국은 이게 주식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충격이 한번 강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제가 볼 때 밸류에이션 상이라든가 그리고 지난주에 그 공매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가둬 매도세가 일부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수급이 유입되면서 뭐 풍선을 키웠다고 빵 터뜨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좀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그렇게 충격이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좀 힘든 시기이지만은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은 지나고 곧 아침이 오고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한국은
그 전 세계 시장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외국인이 신뢰를 좀 잃었다고 쳐도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 기회를 잘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요. 오늘 큰 시장의 흐름들 집중 분석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